대박과 촉박의 운명이 걸린 고품격 부동산 수다 방송. 여기 세 남자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골든 타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삼국지.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자, 이제 5월입니다. 봄이 왔죠? 예. 혼자 무슨 뭐 할머니 스웨터 입고. 자, 먼저 부동산 삼국지 비선 실세십니다. 네. 황현희 저격수 장용석 전문가님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는 뭐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을 다시 모셔야 된다. 이분은 고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신 또 엄태웅 전문가님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선 실세가 황현희 씨네. 아니요, 이제 사주를 받고. 네. 저기서 이해를 사주를 받고. 네. 사주를 받고 약간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예. 지난 시간에 저희 그 공격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말이죠. 약간 좀 힘들었었는데 우리 또 엄태웅 전문가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 공격은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격이? 제가 이번에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네. 그리고 또 시청자들 뭐 제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자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제가 받았는데 원성이 있나요? 네. 예, 왜요?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황현희 씨가 너무 자른다. 냉면 자르듯이 그냥 딱딱 자르니까. 그래서 좀 오늘은 제가 그 좀 주변이 많이 할수 엄마, 아빠, 삼촌 뭐 이런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사촌까지. 사촌까지. 다행이네요. 사돈까지 안 가서. 예. 사촌까지 어쨌든 그 주변 분들. 사돈이 없어요. 그래요? 사돈이 아직. 여기서 사돈 있죠. 여기 사돈이고.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주변 분들은 장용석 씨의 얘기를 더 들어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감안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지 마시라.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안 자르면 시청자들이 잘라요. 리모컨으로 자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르는 겁니다. 당신한테 자르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에 또 우리 또 장 전문가님께서 또 시청자 사연 소개를 해주시면서 꽁트도 하시고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사실 그건 뭐 꽁트라기보다는 네. 그 전달력이죠. 전달력이에요? 네. 예. 이렇게 갑자기 요즘에 거만해졌어. 그러니까 동탄 이신도시 형 왜 그래? 요즘 좋다. 뭐 예. GTX 들어왔어? 네. 수도까지 15분인가? 좋네. 야, 뭐 그거 가지고 요즘 까부냐? 형 2021년이면 수서에서 삼성역까지 제가 그 약간 꽁트식으로 그때 뭐 동탄 얘기하고 또 광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제로 비유를 했죠. 굉장히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를. 그것 때문에? 네, 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길가에 가다가 어떤 중년의 여성분 두 분이 오시더니 그냥 저를 그냥 연예인 취급하는 거예요. 장용석 전문가님을.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혹시 장용석 씨세요? 이게 아니고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를 이제 인정한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때는 또 왜 안 끊어줘? 자랑하는 거예요? 왜 안 끊어줘? 끝까지 들으려고 내가. 끊을 때 끊어야지. 끝까지 들어보려고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래요. 어쨌든 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정신 좀 차리시고 술 좀 그만 먹고. 지난주에 또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장용석 씨가 그 미사일 공격을 뭐 이제 발표를 한 게 하와이다. 괌이다. 이것도 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와이에 그런 전쟁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쏜다. 거기다. 그래서 그때 괌이었어요? 괌이었어요. 하와이 아니었어요? 잘 모르네, 이 양반. 괌이었구나. 괌이에요, 괌.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정말 진짜 MC에 자질이 있나 가장 아니, 제가 하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괌이라고 화를 내면서 방송 중간에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아닌지도 몰랐잖아요. 아니, 괌이 왜 제가 그 미국이냐고 여쭤봤냐면 인정합니다, 어쨌든 뭐. 비키니 입고 많이 나오잖아, SNS 보면. 그래서 내가 갔던 미국하고 다르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아니, 비키니가 뭐라고 매주 방송에서 비키니 이야기가 안 나올 때가 없네요. 소개팅 얘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소개팅 얘기. 비키니와 다음에 소개팅이니까. 자, 어느덧 2018년도 3분의 1이 지나고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자, 이제 남아있는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두 분과 함께 2018년 부동산 이슈를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두 분 2018년 상반기 여기에 가장 뭐 좀 중점을 해서 봐야 될 뭐 약간 이런 부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출 규제라든지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규제, 투기 과열 지구 안의 규제에 따라서 다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재밌었던 게 용인하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지역으로 좀 유명한데 또 공급량이 많은 지역으로. 근데 1, 2, 3월 달에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거죠. 용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신분당선 라인 있죠. 네. 강남역까지 연결되고 지금 이제 용산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라인 타고 뭐 수지구청역이나 용인 쭉 타고 내려오면 사실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한다면 뭐 가까울 수가 있겠죠. 거기 예를 들자면 좀 중대형이 많이 있는 아파트 가운데 초역 사건 같은 경우는 뭐 49평형이 5억 중반이던 게 네. 지금 뭐 한두 달 사이에 거의 뭐 7억까지 뛰었거든요. 1억 5천이 뛰었거든요. 1억 5천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뛰었죠.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으로 예. 이제 그러니까 핵심이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네. 좀 풍선 효과가 있지 않았나. 아, 풍선 또 강남 효과가?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투자 심리가 강남이 막 불이 타올라. 네. 그다음에 판교 막 불이 타올라. 그다음에 싼 게 어디예요? 분당 쪽. 네. 찾다 보니까 너무 또 비싼 것 같아. 분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뭐 어떤 지역은 뭐 5억짜리 아파트가 뭐 한 달 사이에 뭐 7억이 되는 그런 어떤 아파트도 있었고. 네네.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용인은 교통은 굉장히 좋으면서 굉장히 쌌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불이 옮겨 붙었고 사실 보세요. 49평 아파트가 올랐는데 7억이야. 네. 근데 신분당선 라인 타고 한 20분만 타고 올라면 강남역의 새 아파트가 네. 20억이에요. 맞죠. 예.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게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또 오다 보니까 투자자들까지 몰려드는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네네.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좀 조심해야 돼요. 수도권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요층들이 빠져버리면 저도 이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질 않잖아요.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좀 낮아서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한데 네. 좀 끝까지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일단 뭐 투자자분들은 그런 이제 뭐 정보 공유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매입을 하기도 하는데 네. 결국에 나중에는 적절한 매도 시기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이 열기가 그냥 꺼질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보통 우리 이제 어머님 시대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보통 집을 갖고 있어도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보통 세금이 이제 잡히니까. 그렇죠. 세금도 세금이지만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오해가 있는 게 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이 4대 보험료 그래서 같은 것들이 오히려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제 집을 그런 구입을 것들 안 때문에 하시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했는데 이제 먼 숲을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민간 임대주택 이 사업도 정말 제도권에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것들도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앞으로. 오히려 좀 순기능을 예상할 그렇죠. 수가 있다. 아까 순기능도 예상할 수 있고 이제는 이 규제 하에서 이 민간 임대주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세 받는 것도 이제 부동산 수익이 되는 거죠. 충분히. 아니 뭐 연예인들 그 돈 많으신 분들 일부러 전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왜?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 하나씩 좀 던집시다. 제발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넥타이를 그러고 보니까 처음 안 했네요. 넥타이 안 하고 보니까. 넥타이 원래 안 해서요. 넥타이 원래 안 했어요? 그래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니 약간 조금 여기 풀렸나? 난 여기 김 묻은 줄 알았어. 김이 올라와 있네 여기. 아니, 뭐야 이거 푸른 거예요. 푸른 거예요. 네? 선진국 스타일. 아니 나 여기 김 묻히고 온 줄 알았어 진짜로. 기분 여기 묻었잖아. 여기 묻었네. 짜장면. 네. 아 이런 유치하게 마음 넘어서 노는 것도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 올해 내는 부동산 규제 중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외에도 좀 많은 좀 이제 뭐랄까요 좀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재건축 관련 규제가 이게 꽤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연초부터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또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뭐 이렇게도 발표가 됐고요. 자 여기에서 좀 또 뭐가 있었죠? 사실상 네. 지금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화랑기가 계속 타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잠재웠던 게 바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초과이익 이제 더 이상 환수제. 유예되지 않고 그렇죠. 부활한 거죠. 네네. 그래도 조금씩 계속 거래가 많이 되니까 네.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 가장 환수금 많이 내는 단지는 8억 4천 정도 나오겠다. 그러니까 훔친 거죠. 아, 재건축을 하는데 네. 개인 부담을 더 그렇게 내게 사실 한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와서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이게 네. 지금 맞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최근에 뭐 잠실주공 5단지란 이런 데서 이제 소송을 했죠. 네네. 근데 뭐 지금 각하가 됐잖아요. 네네. 예. 그건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잠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제 연한 그것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진단 이 규제 강화. 그것도 있죠. 이거를 꼭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왜 빼놓으면 안 되냐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막 얘기가 많았잖아요. 30년에서 40년으로 돌린다고 했더니 뭐 원래 규정대로 돌리는 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걸 검토한 적 없다 뭐 이러다가 결국은 규제를 강화시켜 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말만 30년에서 40년으로 안 간 거지 굉장히 강력한 규제거든요. A, 이거는 B, C, D로 해가지고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면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업장이라든가 그 아파트는 대박 나죠. 그렇죠. 예. 그 아파트 왜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이런 많은데 데들은 공급이 이런 데들은 그렇습니까? 정말 금액 상승이 더 되고 앞으로 나올 신규 아파트는 금액이 더 상승되면서 이제 양극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신규 아파트가 많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청약만 하면 로또 청약이다 하고 막 가가지고 네. 이제 통장을 막 넣고 하는 거죠. 안 그래도 그거 있었잖아요. 그 이번에 로또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모 개그맨도 거기다 넣었다 떨어졌더라고요. 예, 얘기 들어봤더니 어쨌든 그 아파트 뭐 넣기만 하면 뭐 앉은 자리에서 한 6억, 7억 원 뭐 시세 차이 이익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았었는데 그때 주말 동안 3일간 모델하우스처럼 방문객이 약 10만 명에 달했다. 근데 10만 명이 이제 뭐 하는데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최소 10억이 넘어요. 쌌죠. 예. 10억이 넘는데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제 중도금 대출, 이제 집단 네. 대출이 이제 대출 증가세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9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돼요. 네, 맞아요. 대출이 안 되면 결국은 자기 이제 있는 현금으로 현금 부자들. 현금 부자들이 가갖고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여기 온 10만 명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니 근데 나는 현금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현금 부자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이렇게 많아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 부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많다고요? 아니 와, 당첨만 되면 예. 일단 7, 8억이 그냥 일단 그러니까 세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네네네. 일단 7, 8억 정도의 주변 아파트들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냥 일단 되기만 넣는 해요. 거죠. 이건 그냥 무조건 넣는 거죠. 넣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남 아파트 수요 현금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번 청약 이런 결과들이 그러니까 결과론 쪽이 결국은 강남 부패 이걸 이제 다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가들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좀 낮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것들이 되면 결국은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네. 이런 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강남 뭐 좀 약간 뭐 불을 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이번 걸 다시 보면서 아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역시 강남은 강남이구나. 그렇죠. 저렇게 비싸고 저렇게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몰렸으면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자괴감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니 뭐 현금 부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냐고 했는데 네. 얼마 전에 통계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현금 10억 원 이상 있는 부자가 20만 명인가? 뭐 30만 20만 명이요? 명인가? 그 정도 된다고 네네. 나왔어요. 현금만? 그렇죠. 현금만 10억 원.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그렇죠. 황윤희 씨도 이 지금 그 한 20만 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대본 던진다. 나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방송으로 아니 어쨌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아니 그 안에 20만 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엄전문가님은 지금 네네. 강남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강남은 누구나 뭐 지금 개포주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당첨만 되면 네. 뭐 7억 원 프리미엄이 지금 답은 나와 있으니까 주변 시세가. 무조건. 예, 네. 주변 들어가면. 시세가 나와 있어요. 네. 뭐 7억, 8억. 당첨만 되면 당첨만 되면. 네. 물론 이제 가점이 문제인데 네. 근데 최근에는 웃긴 게 이 강북권에 속하는 마포구에 있는 염리상구역 같은 경우 네네. 개포주공보다 가점이 더 높았어요. 당첨된 가점이. 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네네. 강북권에서 어떻게 개포주공보다 더 높을 수 있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 현금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을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 있다. 현금이 없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아니 이게 또 논란이 됐던 게 그 강남 지역의 그 로또 아파트 이번에 19살 당첨자뿐만이 아니라 뭐 20대 당첨자도 10명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는지 이 친구들이 어떻게 10억을 들고 있을 수가 있는지 지금 뭐 10년 동안 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봐도 10억 모으기 가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네. 두 부부가 아마 소득이 7천만 원 대략 정도 이하여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신혼부부니까 이 현금이 최소 7억에서 네. 10 몇 억까지 필요한데 평형수에 따라서
사실상 본인이 벌었다기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증여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좀 무조건 도와주셨거나. 거의 뭐 도와주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이건 뭐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아니, 이건 뭐 법적 제재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이번에 좀 개정을 했는데, 네. 예,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이걸 이제 지금 그 바뀐 게 뭐가 바뀌니? 뭐가 바뀌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9억 원 넘어가면 네. 이제 좀 특별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고 네.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바뀌는 내용이 네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 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 금액이 높은 것은 제외를 하겠다. 그렇죠. 금액이 높은 9억 것에 이상이 그러니까 되면. 이거는 특별하게 분양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하게 분양받는 거니까 높은 거에서는 조금 제외를 하고 그 이하 특별 공급이 있는 거에서는 네. 신혼부부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이제 비율을 조금 늘린다던가 대신 이게 이제 나중에 어차피 당첨되면 올라가는 건 똑같잖아요. 뭐 특별 공급이라고 뭐 안 오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 원래 이제 입주 소유권 입주 아니 소유권 이전 시까지인데 그걸 이제 5년으로 이제 늘리는 거죠. 아. 그래갖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정말 이거에 이제 실수요. 부작용이 되지 않게 네네. 이렇게 실수요가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런 취지로 이제 좀 바꾸겠다라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신혼부부들은 좀 이제는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판교라든지 이 지금 그 수서 지역에 그 그린벨트 등을 풀어서 한 3, 4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물론 소형주택이지만 한 2, 3억대. 아주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혼부부들은 그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계속 접어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는 정말 애를 많이 낳기 위한 정책을 그렇죠. 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네. 지금 중국도 2자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청약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너무 그 뒷거래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 통장을 해서 사고 팔고 이면거래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이면거래.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특별 공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야 되나 뒷거래 네네. 이제 그런 걸 벌기 위해서 또 하는 분도 있는데 네. 또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걸 글쎄요. 잡아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거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잡아? 사법경찰 사복 입고 가야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좀 제발 좀. 아니 왜 경찰복 입고 가냐고 사복 입고 가야지. 근데 이번 이제 그 이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땜빵식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땜빵식 조치다. 땜빵식 조치죠. 왜 그러냐면 돈 많은 부자들이 또 당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뭐 먼저 분양받는 것만 그러니까 특별히 분양받는 건 없어진 거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 예.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결국 청약에 또 나설 거다. 거예요. 네. 아, 결국 또 그들이 나올 거다. 또 왜 그러냐면 또 그만큼 네. 공급도 없어요. 네. 참 납득이 가겠네요. 뭐 그런 말은. 예. 아니 저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네. 임대주택은 한 90% 이상 공급해버리면 되잖아요. 공산국가입니까? 그게? 네? 뭐 어떻게? 싱가포르 공산국가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이제 세금 또 엄청 네. 많이 걷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는 것만 잘 안 세게 하면 되지. 어떤 정책을 아니 하실 생각이세요? 예. 세금만 안 세도 되는 거지 뭘 많이 걷을 필요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18년 하반기에는 과연 우리가 상반기를 좀 잠깐 짚어봤고요. 하반기에는 또 어떤 이슈가 부동산을 닥칠지, 예, 덮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장관 의원님? 이건 뭐니 해도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계속 예고가 됐었던 네. 입주 물량이죠. 아, 이제 드디어 네, 나오나요? 예.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네. 분양 시장이 좋았잖아요. 아니 이번이 진짜 역대급이라면서요? 역대급이죠. 네. 얼마나 풀리는 거예요? 이거? 자꾸 수치를 물어본다. 잠깐만. 조사 다 해왔어. 오늘은. 조사를 해왔다면서요? 조사 해왔어. 왜 안 보냐고요? 아, 왜 왜? 귀찮게 자꾸 빼게 만들어? 아, 조사를 해와서 봐야 될 거 대충 아니야? 한 25만 가구 이상 이렇게 되는데 아니, 왜 자꾸 조사해서 빼게 사람한테 만들어? 물어본 사람 이게 이상한 사람인가 이게 지금? 예, 몇 세대나 나와요 이거는? 여기 어디다 조사를 해? 기다려. 이게 조사를 본인이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다려. 예. 이게 입주 물량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아니, 당신 알아? 예? 찾기가 어려워. 아, 모르는 기다려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 전에 내가 맞출게요. 한 27만 가구, 8만 가구 될 텐데. 그러니까 나 정확한 액수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역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균에 훨씬 지금 웃도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주로 이제 수도권 택지지구죠. 네.
동탄 이신도시라든지 김포 한강신도시라든지 다산신도시라든지 최근에 유명하죠 택배 때문에 다산신도시라든지 그쪽이군요. 예. 요즘에 택배 때문에 유명세를 치러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고품격 아파트 아닙니까? 네, 유명해졌습니다. 예, 예. 네네. 그다음에 하남미사라는 아파트 인지도를 확실하게 올렸네요. 그렇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신도시급들이 지금 그 굉장히 입주가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70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역전세 난도 나고 동탄에요? 예. 70채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아파트를요? 예. 오. 또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경매에 나왔죠. 뭐 이런 전부 다요? 70채가?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와, 대박이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그 주택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몇 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몇 채입니까? 이것도 좀 조사해서 여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PD를 해요, 그냥. 예. 1000채 좀 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이요? 예. 아파트를요? 예. 더 되지 않아요? 아, 1000채요? 이게 자막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거는 제가 저 얼핏 1000채인가 1700채인가 아마 그럴 건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1000채랑 1700채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아니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예? 아니 뭐 1000채나 1100채 이러면 그렇구나 하는데 1000채랑 1700채는 너무 갭이 큰데. 그냥 수천 채로 그러니까 하세요. 수천 채로. 그 차이 없잖아요. 많잖아요. 그 수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번에 몇 세대 들어와요, 그래서? 자, 기다려. 찾고 있어요. 잠깐 테이프 잠깐 끊어. 근데 그 서울 같은 경우도 여기 신도림에 가면은 그 신도림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네네네. 신도림 아이파크가 189세대거든요. 네네네. 189세대인데 네. 그 주인이 한 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188채를 준공공으로 등록을 해서 네네. 나중에 분양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럼 준공공을 다 끝내고 나면 네. 거기는 그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 개인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겠네. 개인 땅에다가 189세대를 지어서 네네. 준공공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사례 첫 사례인데 네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탄에 어떻게 보면 70채 있는 분도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니, 그런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갭 투자를 노린 그분 갭투자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 자기 거라고요? 그냥 자기 땅에다 자기가 공사비도 한 270억 정도 들여가지고 자기가 지은 거예요. 지어가지고 거기다 그 임대를 주고 준공공 기간이 끝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다 분양 전환시키면 네.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야, 또 그런 편법이 또. 그러니까 그건 그 신도림 아이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89세대. 좋은 소리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아니, 언제까지 얘기해, 이거 찾는 거예요? 나 계속 얘기해줘. 아니, 자꾸 부속거리를 뭐래요? 우리 그 회사 연구원이 네. 조사를 했는데 더하지를 않았어. 계산해봐. 계산해. 덧셈이 안 되고. 계산기 하자. 계산기 가져와. 이거네. 계산기 가져와. 몇 채가 분양이 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덧셈이 안 돼 있네,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나 좀 얘기해서 이런 갭 투자들 네.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그 주민들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이제 뭐 전세입자나 뭐 월세입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입자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들 또 얘기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전세가율이 저는 심지어 100%인데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든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아파트 가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네네.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했던 거, 제 아는 분이 그걸 소개를 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임대주택 같은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 좀 저가인데 그걸 더하니까 네. 돈을 환급 받는 거야. 자기 돈 안 들고. 그래서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갑자기 그 부동산업자 하시는 분이 네. 자선사업가가 됐어요. 제발 좀 자기 도와달라고. 전국에 전화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전세가율이 높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느냐? 왜 들어가느냐? 근데 제가 그 실무에서 조사들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네.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등포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를 키우는데 맞벌이인데 네. 친정이 영등포예요. 근데 집은 신혼부부다 보니까 네. 좀 오래된 집은 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들어갔는데 그때 전세 금액이 거의 매매 금액하고 같았어요. 전세값이 많이 올랐을 때.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보니까 다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아예 모르고 들어가신 분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전세권은 임대업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요.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전세금 그 반환 보증 그 보험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80%에서 90% 정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좀 나오더라도 뭐 그걸 좀 보험을 들고 들어갈 필요는 있겠죠. 아니 근데 지금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게 요즘 또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2년 계약이 끝나면은 이분은 그 진짜 돈을 못 들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큰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희 그 친구 집도 지금 이제 전세를 내놓고 옆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거기 또 같이 그 입주가 몰려가지고 강남권인데 우리 뭐 강남하면 항상 뭐 전세 수요 항상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시적인 경우는 있어요. 항상 조금 약간 강남 일시적으로는 전세금이 많이 좀 떨어진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좀 반포 가능성이 있다. 일대도 한 300 세대 지금 이제 입주가 6월 달에 들어가고 또 12월 달에 송파에 메머드커, 헬리오시티 같은 게 만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좀 역전세 난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네. 말씀도 하셨죠? 그 이제 도생 좀 하고 있겠어요. 좀 더 할까? 다 더 해놔요, 빨리 지금. 주파 가져와, 주파. 근데 자, 예, 말씀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갭 투자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이렇게 뭐 신도시들 위주로 뭐 서울시 위주로 이렇게 좀 갭 투자의 후유증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요즘 나타나고 그렇죠. 좀 이게 후유증이 좀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은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경매나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편법을 쓰면 손해는 안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좀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살고 있는 분들이 손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갭 투자 비용이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2011년 이후에 최대로 증가해서 요새 막 언론에 나오는데 뭐 한 2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건 사실 갭 투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2억 3천만 원이 투자가 나는 게 갭 투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신도시 위주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갭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렇게 거죠. 갭 사실. 투자하시는 분은 한 채만 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으면 되게 빨리빨리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땐 괜찮은데 갑자기 나빠지면 이제 확 이런 손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자체로. 알겠습니다. 자, 대규모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요. 이 수도권 일부 단지가 지금 청약 미달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에선 이 분양한 모든 단지는 청약 순위 내 마감되는 등 지역별, 단지별 이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땅값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지방이랑은 좀 점점 더 이 수준 차이, 그러니까 갭 차이가 좀 벌어진다,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사실 미분양이라는 것은 건설사에서 안 지으면 되잖아요. 네네네. 건설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냥 아파트만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지었다. 아니 다 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경기 인천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자 서울은 지금 노후대 주택 우리가 20년 이상 된 주택이 40% 이상이에요. 네, 강남은 더 높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욕망은 있고 또 이번에 재건축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공급은 적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이 청약 경쟁률이라는 건 사실 공급이 적든 많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답이 나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급이 더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더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이 평균 약 25대 1이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경기 인천은 약 5대 1. 근데 이제 뭐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은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경기 연천군이라고 이곳에서 한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연천이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뭐 좀 약간 수가 좀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대북 관계 좋아지고 연천도 이제 좋아집니다. 하지만 또 팩트는 또 알려드려야 돼요. 최근에 307가구 모집에서 딱 5명. 하나, 둘, 셋, 우리 셋 중, 2명 더 더해서 5분만 딱 청약을 왔어요. 307가구 중에 5가구만 청약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뭐. 그럼 나머지 다 미분양이에요, 그럼? 미분양이죠.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통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할인 분양으로 갈지. 뭐, 건설사가 부도 나오면 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통으로. 공사를 중지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중지를 하는 게 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냐면 920대, 그러니까 총 300 몇 가구, 307가구 모집에 5명만 청약을 한 거면 와, 이건 나머지 5분은, 이 5분은 좀 많이 손해를 보실 수 있다라고. 의외로요. 나 갑자기 들은 생각이 이 건설사 사장이 똑똑한 분일 수도 있어요. 왜요? 연천 땅값 싸잖아요. 서울에 비하면 턱없이 싸잖아요. 그렇게 하죠. 우리 남북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
대북 관계 좋아지면 북한 사람도 그냥 임대 주는 거야. 장 전문가 사세요 그러면 하나 거기 장 전문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단언할 수는 없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지역별 단지별로 좀 청약소름 현상이 계속 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쪽은 아까 여기 또 엄 전문가님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 전문가님 지금 어떠세요?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그 부동산 경기는 네. 어디 조사하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유 없이 올라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유 없이. 예. 강남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2등, 3등 상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경기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지금 강남도 지금 약간 약보합세로 지금 들어섰고 네. 또 물론 이제 청약 시장은 좀 서울시내 뜨겁지만 네네. 좀 부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 특히 뭐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나서 예전 같으면 지방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그 소외시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극화는 될 수밖에 계속된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도 이거 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일반 가구 이상 있으면 당연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집값 상승세가 이제 주춤해지겠고 당분간 이 전월세 가격도 이제 하향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상 수준은 회복이 될 거예요. 정상 수준 회복.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수준이 회복되는데 이 정상 수준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공급이 좀 줄어들면 네. 정상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해야 돼. 계속 공급되면은 네네. 뭐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적정 수준의 공급량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채워지면 이제 그 이후에는 회복해 가는 길이겠죠. 아니, 그거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좀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 짓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경기가 좋으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5년, 16년 그때가 공급이 뭐 35만 가구, 45만 가구 이렇게 많이 됐던 그 분양이. 그때는 진짜 아파트만 지었다면 뭐. 근데 그때 분양했던 게 건설회사가 그때 분양했던 게 이제 다 입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어온다. 많이 했던 게 네. 그때 분양 많이 됐다고 막 그때 그렇죠. 언론에서 계속 나올 때 네. 이게 이제 입주다 보니까 네네. 경기도권은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그 큰 택지지구가 네. 몇만 가구씩 들어간 게 다 경기도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도권은 또 서울의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지역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아무래도 수 서울 있죠. 땅값을 약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경기도권으로 가시니까 뭐 약간 그런 분산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좀 연간 안정될 수도 있다. 예. 분산되는 효과보다 더 많이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지으니까 계속 가격이 그러니까 지방부터 먼저 꺾이고 수도권부터 꺾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결국은. 어쨌든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전월세 입장에서 안정이 되겠지만 네. 또 임대업자나 네.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겠죠. 손해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3년 전 한 언론 매체 기사 제목이요. 쏟아낸 분양 물량, 입주 폭탄돼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뭐 아까 지금 우리가 좀 나눴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였는데요. 자, 정말 그 입주 폭탄이 현실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팽배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대책은 없나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는다거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예. 당연한 얘기 하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 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 주세요. 다른 얘기 너무 다른 얘기 당연한- 할 게 없어. 아니, 당연해 너무. 예. 당연한 얘기잖아. 일단 한번 갔다 와요. 생각 좀 하고 있을게. 이게 참, 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 미분양되는 지금 한 거 아니죠, 그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그래서 평소에 했던 생각인데, 네. 저는 제가 왜곡하는 길이 뭘까? 왜냐면, 자, 미분양 나는 아파트, 그 다음에 못 쓰는 토지. 자, 못 쓰는 토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네네네. 예. 그런 토지들을 나라에서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 가까운 중국, 네. 이런 어떤 중국 분들한테 뭔가 어떤 메리트를 주고 차이나타운을 좀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 그런 것들 좀 내가 물어봤잖아요. 대책이 없을까요?라고 물어봤잖아. 진짜 대책 없다 이거. 아니 이하도 올려 왜 그래?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하반기 몰려오는 이 입주 불량 이외에도요, 또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 좀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대. 장 전문가님 그때 제가 헌법에 대해서 좀 약간 여쭤봤었는데 이번 주로 넘기셨어요. 예, 준비가 좀 잘 안 되셨다고. 아니 법대생 앞에서 제가 헌법을 놀아겠습니까? 아, 전 뭐 네. 전공이 뭐 헌법 쪽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잘 모르고 어떻습니까? 토지 공개념에서 헌법 이제 개정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이게 과연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헌법 제28조 2항에 네. 국가는 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 기존 조항인데 네. 자 여기에 바꾸는 법률로서 네네. 법률로서 이 네 글자 법률로서라는 문구를 추가한 거죠. 법률로서. 예. 네. 즉 이거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네.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서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도 아마 그 몇 개 단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몇 개 단지에서 소송을 했는데 각하가 났잖아요. 네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네. 이게 토지 공개념으로서 명시하기 전에 빨리 소송 걸어서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각하가 된 거죠. 네. 자 이런 부분을 그래서 네. 없애기 위해서 이제 헌법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명시를. 그러니까 법률로서 다툼이 너무 많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법률로서란 말을 명시를 해서 나라에서 약간 좀 규정하게끔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 지금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요. 이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이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좀 의문점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토지 공개념 제도 같은 경우는 이걸 뭐 해소할 수 있는 도끼 방망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저는 왜 그러냐면은 왜요? 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 지가가 상승하니까 이게 뭐 다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새집 선호도라든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넘치는 유동성, 금리가 낮았잖아요. 유동성이 많았고 또 세 번째는 공급 부족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지. 아,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걸 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는 걸로 맞는 거지. 네. 뭐 이게 뭐 토지가 가격이 상승해서 모든 게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사유의 재산권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공개념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그 소유권이 있고 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네네네. 사용권은 있어요. 그쵸. 사용할 수 있는 거나 그게 뭐 주거용지가 뭐 50년, 뭐 상업용지가 70년 뭐 이런 식인데 네. 최근에 몇 년 전에 사용권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서로 개인끼리. 네네. 자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즉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해 준 거거든요. 네네네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도 지금 자본주의 어떤 그 국가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이게 반대로 우리 지금 역행하고 역행을 있다.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 저는 뭐 그런 경우도 보고요. 제가 그 팔라우를 몇 년 전에 갔는데 팔라우 아세요? 팔라우 알죠? 거기서 이제 한인분을 만났는데 거기 레저 사업을 하신 분인데 거기는 추장 7명이서 이 만장일치해가지고 이 개발권을 줍니다. 예. 이게 예전에는 없었다가 점점 거기도 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네네. 완전 원시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근데 추장 7명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분이 추장이야 저보 그 소개를 시켜주는데 물론 대화는 안 됐죠. 언어가 안 돼서. 근데 그분이 이게 뭐냐면 모든 나라가 네네.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점점 규제가 완화되는데 우리는 좀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그 현실적으로 볼 때 네네.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그런 어떤 좀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보유세까지 지금 그 도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시점으로 볼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초겨울이 되었는데 에어컨을 켜는 겨. 사투리 쓴 거예요? 에어컨을 켜는 겨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바로 왜 이래? 아니 본인 하나 에어컨을 켜는 겨라고 네. 얘기하신 거냐고. 본인 하나 팬이니까. 아, 네. 그래서 충청도처럼 에어컨을 켜는 격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아, 에어컨을 켜는 격이다. 예. 한겨울에. 예. 아,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다. 좀 지나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좋은 단어가 있었네. 과유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의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 이 보유세 등 부동산 규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또 봐야겠죠. 자, 일단 국회 개헌안에 이 토지 공개념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유세 인상에 좀 힘이 실린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국회 개헌안에 이제 관련 내용이 이제 빠지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서 이제 공개념 문제를 이제 공론화한 만큼 이제 보유세 인상에 충분한 이제 동력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서 토지 공개념이 이 공론화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 공론화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공개념이 결국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등 이 보유세 있잖아요. 이 강화로 이제 기결이 돼서 사유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약간 이게 거기로 가고 있는 길이다. 가고 있는 이제 길인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는요, 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그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요? 자, 어떤 우리나라의 그 평균이 보면 네.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치중이 돼 있잖아요. 부동산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네, 그러니까 뭐 나라이거죠,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어떤 OECD 국가, 우리나라 선진국에 자산하는 나라들도 보통 30% 40%인데 네. 너무 그러니까 치중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죽여버리면 이게 나중에 또 어떤 문제로 또 악영향을 미칠지 또 건설 부동산에 그 종사하는 가족들까지 하면 또 거기에 어떤 내수 경기 시장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내수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 내수 네. 경기 침체를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좀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많고 너무 세금을 많이 걷는다 현재. 지금 그래서 약간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근데 정부의 규제는 보유세를 올려서 이제 장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집을 팔고 그걸 다시 무주택자가 사고 뭐 이런 주거 안정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너무 정부가 지금 너무 이제 규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채찍질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대책은 크게 나온 게 없이. 그러니까 뭐 대책은 없이 이게 보통 보면 우리 정책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당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채찍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세금만 팔아라, 좀 등록해라, 예. 세금 내라 이렇게 예. 채찍질만 하고 있으니까 네네. 결국은 이게 같이 써야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채찍질만 하다 보니까 당장에는 이런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이 많은 이 강남권이나 이런 데 좀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저는 당근 정책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이 나쁜 영향으로 가격 상승 또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규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 공급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면은 하나 있죠. 뭐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네. 어, 세금. 장기 등록을 하면 8년에서 이제 10년을 등록하면 그만큼 네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70% 8년은 뭐 10년은 뭐 100% 감면 뭐 그건데 결국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 나중에 소득세도 관리를 내고 하겠다. 이제는 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준공공이라는 것은 장기라는 것은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민간이 해주게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거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상 개인이 볼 때 그는 좀 당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거는 쉽지 약간 않죠. 당근이긴 채찍이죠. 당근인데 네. 약간 좀 되게 조그만 그 왜 도시락 반찬으로 나오는 당근 왜 쪼개놓은 거 있잖아요. 약간 닭도리탕에 있는 당근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진 않아요. 밑에 예. 계란 후라이 하나 깔아줘야 되는데. 아니 그게 당근 아니라 하나 가지고. 닭도리탕에서 당근 잘 안 먹잖아요. 그런 당근은 감자나 뭐 닭부터 먹지 사실. 저는 당근 주스는 좋아해요. 많이 드시고 예. 제가 얘기를 괜히 했네요. 당근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갈 줄 몰랐네. 아니 오랜만에 우리 저기 멘트 실명제 한번 가죠. 보유세 언제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우리 엄 전문가님? 뭐 언제 시행된다기보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기가 좀 약간 좀 민감하잖아요. 아니 지금. 하반기에 일단 논의가 되면서 아마 하반기? 근데 예. 너무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미뤄지진 않을 이게 것이다. 지금 정부의 색깔을 놓는 상으로는 네네. 이게 너무 뭐 뒤에 뭐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기간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차츰차츰 해 나가겠지만 네. 그 공론화되는 자체가 굉장히 늦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시행이 된다. 시행이 된다기보다 이제 어떻게 뭐 개편을 하겠다 뭐 이런 게 발표가 윤곽이 있을 것이다. 드러날 것이 윤곽이 드러날 윤곽이 것이다.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네. 올 하반기로 말씀하셨고요. 장 전문가님 어떠세요? 코스모스 피는 네네네. 가을쯤에. 가을쯤에. 네. 가을쯤 예상하시고. 가을쯤에. 엄 전문가님 겨울쯤 예상하시고. 저는 하반기. 하반기? 싸잡는군요. 예. 하반기. 3, 4분기 정도. 예. 이게 여기가 더 확률이 높네. 예. 저는 뭐 올해 안에 될 것은. 자, 이렇게 보유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가격 하락으로 끝날지, 자, 장기 침체로 이어질지 앞으로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 얘기는요, 저희가 꾸준히 다루고 있는 사안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부동산 시장의 투자 골든타임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동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팔아야 될까 갈아타야 될까 고민 많으셨죠? 자,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래 보이는 연락처죠. 02-6938-2055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 전문가 두 분께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속 시원한 모범 답안을 찾아드릴 텐데요. 방송 이후에도 상담은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장 전문가님의 메인 코너입니다. 또 장 전문가님께 또 직접 이건 장 전문가님이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 좀 사연 좀 소개해 주시고 좀 고민 해결 좀 해주시죠. 예. 자, 이번 그 사례자분은 네네. 좀 투자 개념이 강하신 것 같아요. 네네. 세종시 6생활권의 청약. 이분은 이제 가점이 한 65점 정도로 높으신 65 분이에요. 점. 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6생활권은 어떻게 보면 행정중시 복합도시 안에 보면은 약간 북부로 외지다고 생각되는 거죠. 약간 북쪽에 위치해서.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을 청약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 성남에 신흥동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신흥동에 보면은 이제 재개발, 재개발 매물인데 이제 입주권이 있는 네. 이런 매물을 그 투자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투자지만 나중에 또 실거주도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하죠. 네네. 그래서 욕심이죠. 네.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 생각도 하는 거는 사실 둘 중에 하나면 더 확률이 높겠지만. 이 신흥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세종시한테. 야, 이게 이제 둘은 고향 친구예요. 충청도. 들어가나요? 충청도 촌놈이었어요. 네. 촌놈이었는데.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충청도 고향 친구였어요. 네. 초등 친구였는데. 신흥동과 네. 이 세종시는 네. 고향 친구였다. 이게 이제 세종시가 예전에 충남 영기군이었어요. 대부분. 맞아요, 물론 맞아요. 뭐 조금씩 다른 지역도 와 있지만. 네네네. 영기군에 있는 예전에 시골이었죠. 영기군에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데 전학을 왔어요. 성남 신흥동. 네. 얘기를 했어. 야, 너 뭐 아직도 촌에 살면서 아유 이거 참. 야, 나는 우리 큰형님 있지? 큰형님. 강남 큰형님이 뛰면 나도 같이 뛰고. 우리 지금- 작은 형님 너 알려나 모르겠다. 신흥이구나, 신흥이. 예. 신흥, 성남의 신흥. 네. 우리 작은 형 너 뭐 알 거야. 위례. 위례 형. 신도시라고. 예. 아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네. 세종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종이는 약간 좀 기가 죽었겠는데요. 예. 야, 신흥아. 네.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기요? 행정중시 복합도시요. 세종특별자치시야. 왜 이래? 공무원들 여기 다 와 있어. 나 요즘에 양복 입고 다녀. 넥타이까지 메고 다녀. 나 옛날처럼 고무신 입고 바지 걷고 농사 짓던 그런 애가 아니야. 여기 시골 아니요. 그래 이제 바로 신흥동에 이 재개발이 받아치는 거죠. 뭐라고 받았죠? 자, 나 상성역이라는 초역세권이야, 8호선에.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포레스티아는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프리미엄이 네. 1억 5천 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리고 세종이 그러는 거지. 야, 이거 흥미진진하네. 지금 어디로 갈지. 세종이 그러는 소리를 거야. 들었지. 예. 1억 5천 거품 아니야. 무슨 소리야. 거품 꺼져, 이제 거기는 다. 네. 강남 거품이다 하고 뉴스에 나오잖아. 네네네네. 무슨 소리야. 신흥이 또 받아칩니다. 무슨 소리야. 네. 위례 신도시랑 같은 평형 때 2억 5천, 2억 차이나 그 정도 갭이면 우리 해볼만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그러네요, 진짜. 예. 그 세종시가 그러는 거야. 뭐라고 야, 했어요? 우리 30평대. 네. 아니, 지금 이거 3.3제곱미터다. 네네. 청약시장이 1,150만 원 정도야. 근데 이 계산하면은 3억대 중반인데 33평형이 우리 바로 지금 옆 단지 이런데 가까운데 4억대에서 5억대야? 비싼 지역, 상업지에서 비싼 지역 네. 7억까지 가? 3생활권 호수 조망 좋은 거 8억까지 가? 야, 우리는 확실해. 경기 타지 않을 거 확실해. 야, 너 앞에 그 프리미엄 붙었다는데 4,000세대. 너 거기까지 사면 700, 5,000세대. 거의 10,000세대가 들어서면 네. 공급 과잉이야. 공급 과잉이고 그 지역은 강남이 주춤하면 위례신도 주춤하고 니네까지 주춤할 수 있어.
그때 가면 프리미엄이 꺼질 수 있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거 어떻습니까? 예. 신흥동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야. 쫄았군요. 앞에 그 재개발 지역이. 네네네. 네. 니네 북쪽 끝에 있잖아. 네네. 입지가 안 좋잖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안 돼. 네.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오송 KTX 역사 있는 오송 트램 가는 역에서 가까워. 우리도 역세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병원이 최초로 들어와. 그럴 때 신흥동이 시무룩해지는 거야. 신흥동이 야, 심으로. 그래서 예, 예. 신흥동이 유위는 아니에요. 야 일단 오늘은 피곤하고 내일 다시 잠시 대기. 얘기하자. 너 잠깐 왜냐면 기다려. 신흥동도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네, 준비해 유위는 올게. 아니야. 인정을 예, 못하지만 예.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 다시 내가 좀 한 달 정도, 2달 정도 추이 지켜보고 네. 다시 한번 붙자. 좋습니다.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이해가 굉장히 됐어요. 빠릅니다. 굉장히 되잖아요. 아니, 부동산 하지 마시고 이걸 하세요. 이게 뭔데? 부현동화. 부현도가 유치원 가서. 유치원 원장할까? 유치원 원장이 해요. 아, 나 지금 쑥 빠져들어서. 나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쑥 빠져든 적이 없어요. 부동산 애들 유치원 부동산 교육 어때? 형, EBS 가자. EBS. 형이 뿡뿡이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오케이. 봤을 때. 저는 사실 마지막에 위너는 뒤에 백이 있는, 우리 또 신흥으로 갈 줄 알았지만, 세종이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자기가 몸집을 불릴 수 있는 큰 약간 이런 힘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리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 지금 이전이 완료된 건 아니고 네네네. 또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또 입주가 또 남아 있고 네네네. 또 지금 정부 분위기가 세종시를 뭐죠? 이번에 그 토지 이런 건 공개하다적으로 약해요. 어? 뭐요? 아니 뭐 수도 같은 타이틀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뭐 행정주시 복합도시 말고 그 용어가 뭐지? 세종자치고요. 그거 있어. 하여튼 그걸 한번 세종시에 작가님이 붙여줘. 다 이래. 작가님이 붙여줘. 네. 세종특별자치구. 뭐 그런 영화 얘기죠. 그거를 한번 그 정부에서 지금 미는 게 있어요. 약간 좀 그래서 벤처단지,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너무 서울에 몰려 있는 걸 좀 세종시에서 분산시키자. 그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대전 특히 뭐 가까운 유성이라든지 네. 또 청주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 중심권에 유성. 새 아파트 살면서 네. 공무원들 있는 그런 어떤 곳에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그 학군도 이제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노리는 거죠. 네네네. 세종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좀 현명한 생각이다. 지금 상황으로서 네. 봐서는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만약 장용석 전문가님이면 난 세종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지금 있죠. 상태라면. 지금 왜냐하면 상태라면. 이분은 가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가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저희 세 남자 부지런히 좀 달려봤는데 어떠셨어요? 장 전문가님 오늘 이번 주. 네, 오늘 뭐 또 우리 이렇게 어려워. 이름 바꿔, 성씨. 우리 엄전문가님. 성을 바꾸고요? 야 이게 무슨 망언이야 갑자기. 엄전문가님. 네. 엄전문가님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셨는데 네네. 또 재밌었고요. 네네. 부동산 삼국지 시청층이 굉장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또 유치원부터, 네네. 이제 유치원부터 아 90대까지. 맞아요. 구연동화 때문에 네. 유치원층도 우리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온 가족 3대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엄 전문가님 어떠셨습니까? 정말 오늘도 역시나 너무 재밌었고 네네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삼국지가 좀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그리고 재미까지 네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남자와 함께하는 고품격 부동산 수다 방송 부동산 삼국지. 저희는 다음 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삼국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